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테이프는 그 핵심 접지의 접지 기술에 관한 것 중에서 지금 그 잡음 방지용 접지서부터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잠깐 그 저자와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의견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시스템 그라운드는 이 접지를 전부 다 연접을 해가지고 콤먼 접지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그라운드는 이번에 시스템 그라운드라면 이 부분을 다 연접을 해서 같이 콤먼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잡음 방지용 그라운딩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이 부분만 지금 저자가 얘기한 대로 이건 독립접지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별도의 이 기기가 갖는 문제 때문에 다른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경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별도로 한다. 외부에서 관련되는 접지가 아니고 이 기기에서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접지를 하고요. 그래도 이 그라운드의 일반적인 시스템 그라운드는 전부 다 콤먼을 해서 등전이정화 시키는 것이, 이게 등전이정화 시키는 것이 전위 상승에 대한 노이즈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관계가 이렇게 등전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저기서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콤먼 접지는 개별 접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등전이 접지하고, 여기에서 별도의 이 기기에서 다른 기기에 미칠 수 있는 이 기기의 어떤 에너지 때문에 다른 기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접지만 별도로 접지를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다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지 공사의 종류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저항 접지층에 근거가 없으니까 이종 접지만 이 150이라는 수치가 조금 근거가 있는 거고 나머지 근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제 본딩은 대개 어떻게 하냐? 이 본딩도요.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은 그 NEC 쪽에 대한 관련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케이블 추리가 이렇게 쭉 가면은 이게 케이블 추리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 케이블 추리 본딩하는 거 보면 똑같은 사이즈 이렇게 본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제 NEC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장 큰 전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 어느 만큼의 전류가 통과를 하겠는가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 본딩 사이즈가 다 달라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다 크게 하는데 여기다 조그맣게 여기에 대한 이쪽 선로에서 이쪽 선로로 넘어갈 수 있는 전기적인 에너지가 지우는데 이 본딩 사이즈를 크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대신 또 반대로 또 여기에 에너지의 전달이 굉장히 큰데 본딩 사이즈가 적은 경우에는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본딩도 어떻게 보면 본딩은 다른 물체와 다른 물체의 전위를 갖다가 같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저항체로다가 저항 수치로다가 해가지고 연결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본딩을 지금 캐드 웰드 시스템을 많이 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사용하신 분들은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만약에 이 도체를 갖다가 만약에 접속을 시키게 되면 일반적인 터미널로 접속을 시키게 되면 접촉 저항이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화약과 그 금속가루가 되어 있는 화약과 금속가루로 같이 이 분해되어 있는 가루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 부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점화 그 리드선을 내놔 가지고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조합을 해 가지고 이제 여기다 키핑을 하는 거죠. 뚜껑을 닫고 불을 붙이게 되면 이 불이 이제 타들어가면서 이 화약에 점화를 시켜서 이 화약이 이 불을 용융을 시켜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좀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캐드 웰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디마디를
그 캐드 웰드 시스템을 해가지고 용융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그 접지 저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접지 저항치에 그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렌트라든지 피레침 설비는 다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아주 고난도의 접지 시스템에서는 또 이것도 허락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왜 허락을 하냐면 이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보시면은 이것이 녹으면서 여기에 콘덕티비티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도전율보다는 이게 이게 도전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저항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용접할 때 순수 구리의 리드선을 가지고 산소 용접을 해줘가지고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불순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또 그건 아주 최고급 설비라든지 아주 정밀한 기계에서 하는 거고 일반적인 설비에서 이 정도만 해주면 상당히 좋은 거죠. 이게 터미널로 채우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터미널이 나중에 녹이 쓴다든지 풀린다든지 하면 접촉조항이 증가하니까 이 부분의 공사가 지금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캐드 웰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보통 일반적인 이렇게 탭으로다 해서 할 때는 간이 설비에서의 탭으로다가 본딩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딩 회로의 임피던스 및 공진 조건을 보면 일단 본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선로 정수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케이블 추레이면 케이블 추레이가 이렇게 두 개가 붙으면은 두 개의 전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C로 선로 정수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 합쳐지면서 병렬로 저항과 R에 대한 그 선로 정수가 부과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사고 전류가 흐른다든지 전류가 흐를 때 주파수가 반드시 인가가 되니까 어떨 때에 그 공진을 이루느냐 그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본딩 점퍼나 본드편의 임피던스의 크기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본딩이나 그 점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 이 공진점을 60사이클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 전류가 흐르거나 이 유도성이 되든지 용량성이 되는 거는 그때 봐가지고 임피던스가 증가를 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딩을 하더라도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전류 때는 이 본딩점에서 임피던스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본딩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경련 변화가 없어야 돼요. 변화. 그래서 이게 캐드 웰드 시스템이 좋고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게 용융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 이 캐드도 이게 하나의 메이커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허용 전류. 여기서는 사고 전류까지를 포함하는데 이 허용 전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용 주파수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게 60Hz에서는 이게 본딩의 공진점이 본딩의 선로 정수가 일단 공진점에 가까워야 임피던스가 가장 적죠. 그리고 뭐 여기서 전기적인 연속성과 기계적인 경고성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5에 가면 인체의 전기적인 특성과 안전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IEE에서 거의 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얘기들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앞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저항은 보시게 되면 물에 젖었을 경우에는요 25분의 1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20V 같은 경우에 보세요. 피부 저항이 3000, 내부 저항이 5000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4000 정도 치는데 4000. 그러면 200V라고만 쳐도 이게 50mA 아니에요? 그럼 220이 되게 되면 이게 약 한 60mA 이렇게 될 겁니다. 60mA, 한 55mA 되겠죠. 근데 이 4000이 예를 들어서
건조 시에 물이 들어갈 때 25분의 1이니까 10분의 1만 줄어들어 봐요. 그러면 이게 400오음으로만 예를 준다고 치면은 이것이 10배, 500mA로 가잖아요. 그럼 100mA, 벌써 70mA에서 80mA만 걸리면은 거기서 심실 제동들과 가고 100mA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의 즉사 수준이란 말이에요. 100mA면. 그러면 만약에 화장실 목욕탕에서 물이 묻은 상태에서 220V에 감전이 되면요. 현장 즉사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물이 묻는 장소에서는 2.5V, 2.5V 이하, AC. 아니, 물 속에는 2.5V. 물에서 손이 닿을 수 있는, 이렇게, 예?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20, AC 25V 이하로 이렇게 딱 아주 엄격하게 전압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인체 내부 조직에 대한 전기 저항은 500오음이고 피부 저항이 약 3000,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 40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4000. 그래서 물이 젖었을 때 지금 2000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1000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가의 허용치 전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4000이면은 그 인가 전압에 따른 비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체 생리, 여기서는 제가 앞에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런 부분에서 구역에서 IEE에서 이미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불수전류라는 거, 보통 심실세동전류가 50에서 100mA니까요. 벌써 50mA, 10에서 15. 그래서 50mA만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 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보통 10에서 15mA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인체 한계 전류 이 부분도 IEE에서 했죠. 그리고 지금 IEE에서 이걸 구체적으로다가 실험한 결과라고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전사고 시에 전기적인 등가회로, 그래서 보폭전압에 대한 것도 앞에서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접촉전압에 대한 것도 얘기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보폭전압과 접촉전압일 때 여기에 저항값을 갖는 부분, 그래서 CS를 가져가지고 이 K값 구하는 거 제가 다 감사해서 다 했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지금 K값을 넣고 있는데 이 K값이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렇죠. 1985년도 IEEE에 나와 있는 발표니까 지금 최근 연도에 발표된 거는 K값이 지금 없죠. 그래서 CS를 갖다가 이 깊이에서 지금 반대로, 이거는 그림이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구하는 부분을 봤어요. 이 구하는 부분을 봤죠. 그래서 보통 20cm 들어가면 거기 포화된다 그랬죠. 이 그림 정확하게 그 IEE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미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한계는 체코, 독일, 뭐 영국, 일본 이런 데가 보통 20V에서 30V 내고요.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인체 대부분이 수중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2.5V 이하다. 그리고 우리가 주방에서 많이 물이 묻는 선을 가지고 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터보베스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25V로다가 아주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종은 50V 이하. 그래서 거의 3종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물기를 많이 다루는 쪽에 주방 주위에, 화장실 주위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4종은 전혀 접전압에 가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통전 시간에 따른 안전전압은 우리가 0.03초에서 교류에서 220V인데 280인데 220을 우리가 쓰고 있죠. 이게 상당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누전 차단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만약에 동작을 안 할 때는 이게 위험 전압이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50V 미만으로다가 딱 리미테이션 하는 이유는 50V 미만으로다가 만약에 이 제한을 하게 되면 차단 시간이 고장이 나더라도, 기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차단 시간이 고장이 나서 차단이 안 되더라도 안전을 개런티 할 수 있기 때문에 50V 미만으로다가 딱 정리를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220V 승합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거의 10여 년 동안 엄청난 작업을 했는데 거꾸로 이제 일반 가정의 그 주방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00V 내지는 50V 미만으로다가 줄이는 작업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 누설 전류는 그 앞에서 전기 화재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분의 1까지는 허용 누설 전류를 허용한다. 그래서 휴대용 장치 같은 경우 0.75mA, 모든 대상 장치의 0.25mA까지는 누설 전류를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상이 될 때 이제 차단기가 동작하도록 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GFCI 같은 경우 미국의 GFCI 그 우리 누전 차단기로 되는 것은 0.5mA의 선로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즉시 차단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료용 같은 경우는 프로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가 큰 것이 마이너스고 조그만 것이 이것이 충전선 액티브가 되죠. 거접지선이 되고요. 그리고 기기용제 의료용 누설 전류는 미국이 20 마이크로암페어, IC에서는 최대 10 마이크로암페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다 이것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등전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용 접지에서는 이게 등전이 접지가 아주 거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태우고 와가지고 그 휠체어를 태우고 왔다 그러면 고무 바퀴로 돌기 때문에 정전량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가 일어나면서 다른 프레임을 잡았을 때 그 환자를 통해 가지고 그 전이가 그 방전량이 나갈 수 있는데 그 조그만 전류치에서도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환자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등급에 따라서 극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아주 철저하게 그 리미테이션을 하죠. 지금 이런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심장 수술하는데 심장 수술 가운데다가 메스를 댄다. 정기적인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는 메스를 댄다 그러면 이거 누설이 되면 이 환자는 마취가 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기 때문에 이 전기적인 쇼크에 어떤 반응을 못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모르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정전이 그 누설된 전류에 의해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하는 경우라도 전혀 외부에서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2장을 보면은 대지의 정기적인 특성을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대지는요, 여기는 수많은 거의 100여 개 이상의 요소들 팩터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요소라는 거는 접지 저항에 영향을 준다 이거야. 그래서 접지 저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대지에다가 단독 접지를 하는 거는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게 봅니다. 그죠? 단독 접지 하나는 이건 접지로 안정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백 가지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 저항이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아주 상당히 변화가 많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다 보자 이거죠. 접지 저항률 또는 저항률을 오음의 미분형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암석에 대한 접촉률의 이 부분들이 이제 전자성 전도하고 이온성 전도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그 도체와 도체를 연결해 가지고 구리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는 전자성 이온 전자성 전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지에서의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온성 전도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수분의 함유량이라든지 염분의 특성에 따라서 이 저항치의 측정값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지학적인 모형을 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그마와 표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정 용량을 가지고 있다.
그 지구가 가장 큰 정전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C값에다가 이 큰 값에다 놓으면 dV가 지워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지를 접속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류가 그 변하는 부분들은 이 C값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팩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대지의 등가, 토양의 등가 회로는 지금처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뭐 층이 자갈층에서 표피층, 그 다음에 이런 더 심해로 들어갈수록 층이 다르면 이건 C값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치가 있고 이 부분은 이것이 대전류가 흘러가지고 스파크에서 넘어갈 경우에는 스파크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로를 둔 겁니다. 그래서 대지 저항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토양은 1에서 10의 6승까지의 많은 저항률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거의 반도체에서 상부에 정하는 이 층의 그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의 6승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지에 접지를 하게 되면 이 접지 저항이 1에서 10의 6승 5음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독 접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뭐 주파수성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단독 접지가 얼마큼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독 접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수십 년을 사회용 해왔는데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대지 저항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땅이 어떤 토지를 가졌느냐, 뭐 점토질이냐, 자갈이냐, 그 다음에 이게 바닷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일반 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바닷물에 점토질을 가지면은 가장 낮은 접지 저항을 갖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분의 영향은 이 그래프를 잘 보시게 되면은 수분의 대지에 이제 여름에 장마가 많이 져가지고 수분이 많이 졌다. 그러면 접지 저항이 쭉 내려가요. 그랬다가 막 건조해가지고 겉에가 막 영하권으로 올라간다든지 해가지고 언다 그러면 또 접지 저항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수분의 함유량이 거의 12% 정도 되는 데서 포화되고요. 4%서부터 12%까지는 굉장히 급속하게 접지 저항이 떨어집니다. 적토 같은 경우는 아주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죠. 모래질 같은 경우도 4%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함유량이 12%까지만 되면 거의 접지 저항은 최대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에 12%의 수분만 들어가면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의 저항의 수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의 영향은 이 대지 표면이 차거나 얼으면은 이 접지 저항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땅이 이렇게 서로 당기면서 응고하니까 거기에 접촉 저항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온도가 0도대 거의 포화되고요. 0도대 이후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접지 저항이 가지고 있는 접지 저항이 다 똑같은데 이것이 마이너스 5도, 10도로 가면 아주 급작스럽게 저 대지 저항률이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지극은 가능한 한 깊게 묻는 것이 좋다. 깊게. 즉 대지로부터 깊게 묻어주는 것이 계절 변화에 따른 접지 저항치가 달라지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분과 대지 저항률. 이거 염분도 보면 어떻게 있어요? 퍼센트로 약 한 0.5%, 여기까지는 10%의 수분의 염분량이 10%만 되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수분이 12%고 거기에 염분을 가진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점토질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낮은 접지 저항을 갖는 대지를 갖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하대학교 이복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인천 지역에 평지에서 대지 저항률을 평균값으로 연간 변동률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여러분들 이런 그 그래프가 하나가 간단하게 보여도 이런 그래프를 하나 만약에 발표하려면 수백 번의 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귀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1월, 2월 있으면은요, 1월, 2월은 이 굉장히 추운 기간이 돼가지고 상당히 접지 저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접지봉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0.5m 묻었죠. 요거는 1m 묻었죠. 1m 묻은 건 좀 올라갔죠. 거의 2.4m 묻은 거는 이런 패턴으로다가
좀 적죠. 그런데 0.5m 밖에 안 묻은 거는 상당히 급격하게 접지 저항률이 달라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접지 저항률을 가지려면은 가능한 한 깊게 묻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지 저항률을 측정하는 거는 매너의 4전극법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약식으로는 3전극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위강화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전극을 보면 여기서 그 구체적인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양쪽에 다른 전극을 일단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 전위경도가 생기죠, 이렇게. 전위경도가 생기는데 여기 전류를 여기서 전류 I를 재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전위경도 델타 V만큼의 전위경도가 생겼고 여기에 I가 몇 암페어가 흘렀느냐를 재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저항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을 이거를 평균으로 대지 저항률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컨셉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지 저항률의 롤을 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 전극에서 나가는 전극의 A 사이즈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2파이A의 VI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이전극법의 주변의 전위 상승,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의 전류를 흘려서 대지의 평균,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 대지는 또 각기 다른 경로로 흐를 거예요. 그러면 대지의 접지 저항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엄격한 의미로. 그런데 자가를 흐르는 부분하고 뭐 거기에는 점토로 흐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를 따로따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접지 저항률은 그냥 이거로 칭한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보는 교재의 2-3식의 그 도출 과정을 보면 어차피 2전극법도 2전극법에서 출발해가지고 3전극법, 예? 여기서 4전극법, 그 다음에 불등, 예? 불등 전극법, 이렇게 접지의 방향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극법에 대한 이 식이 도출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나머지 건 다 그런 차원에서 다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 반경이 A0가 되고요. A0가 되고 여기는 지금 A로 표시했고 이 간격과 간격을 X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지 저항률을 R로 했고 여기에 전압이 걸리는 부분들을 전위의 차가 V고 여기 전류를 I로 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 이 비디오 테이프에서는 푸는 과정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전극법 하나만 일단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페이지 가지고 30분, 40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테이프를 다른 강의와 다 조합을 해가지고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림에 대한 식을 보는데 이 이전극법만 푸는 과정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쪽 전극에서 그 전위경도가 생겨가지고 이쪽 전극으로 나간다고 내려간다는 전위경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쪽 측면은 이쪽 전극에서 전위가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두 개로 본 겁니다. 그러면 이걸 대지로 본 거거든요. 이래서 만약에 그럼 대지에 플러스 전위도 걸리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전위도 걸리고 그러면 두 개를 합한 것의 중간치에 대한 걸리는 전위가 어떻게 보면 이 양극에 걸리는 전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합성된 전위의 이 V를 계산하는 방법은 계산하는 걸 보시면은 즉 V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로이의 2파이 A0.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어떻게 보시면 돼요. V는 RI인데 이 R을 이걸로 본 거죠. 이걸 본 거는 로의 SL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이쪽에 로 i의 2파이 x 여기 x가 되는 거죠. 여기 x만큼 떨어졌을 때 전위경도 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쭉 빼주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저 바깥에 밑으로 흘러가는 부분이에요. 로 i의 2파이 a의 플러스 로 i의 2파이 x 플러스 하면
이것이 로 i의 2파이의 a0분의 1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2가 된다고요. 여기에서 a는 a0보다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x보다 적다라는 전제를 해가지고 식을 간략화시키면 v는 어떻게 되냐면 로 i의 2파이의 a분의 1이 된다.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 로를 가져가면 여기에서 로를 산출하면 어떻게 돼요? 2파이 a의 v의 i로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2-30 지금 여기서 2-30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로는 말이에요. 이쪽 전위하고 이쪽 전위가 올라간 부분하고 이쪽 전위에서 내려온 부분하고를 합쳐져 가지고 중간에 대한 전위 분포에 대한 접지저항치에 걸리는 부분 로를 갖다가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사정국법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정국법 측정 원리는 보세요. 이게 전국에서 양쪽에 걸리면 이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 가운데. 여기 표면적에. 여기는 상당히 멀리 돌기 때문에 전류치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했을 때, 여기를 이제 기준했을 때 이 접지 저항률이 다르거든요. 전위는 같은데 여기 많이 흐르고 여기 적게 흐르니까 여기는 접지 저항률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여기 접지 저항률이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평균치로 해가지고 하나로다가 나타나겠다. 예. 그래서 대개 우리가 중간에 중앙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2-50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사정법은 뭐냐면은 주 핵심이 양쪽에서 전류를 흘려주고 중간에서 잽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전위 경도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이 부분을 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재게 되면은 요 전압 요 차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델타 V가. 이거를 이 전류치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때 여기 대주항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정법은 반드시 이 길이 A1, C, B1이 반드시 A1, C, B1이 반드시 같은 거리에 돼야 된다. 사정국법은. 그렇게 지금 계산을 했을 때 지금 2-9처럼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유도식은 지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웬의 사정법이 지금 사정법 앞에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A 간격을 똑같이 나누고 그리고 여기 전국의 면적보다는 반드시 20배 이상의 큰 크기의 그 이격거리를 놔두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양쪽에 전류를 흘려주고 가운데서 전압을 재고 이쪽에 전류를 흘려주고 그래서 전국이 전위 경도가 생긴 부분에 이 일정한 부분을 따서 여기에 전류를 나눈 값으로 해가지고 전체 평균치를 가지고 본다 하는 것이 이 전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슐럼버거 파머 방법이라고 해서 이건 불등 전극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일명 불등 전극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극 자체를 이 P1과 P2를 상당히 멀리 띄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정극법은 이것과 이것 전부 다를 균등하게 나눴는데 이 비간격을 상당히 띄워놔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전위경도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요. 생겼는데 상당히 먼 거리의 전위차를 가지고 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좀 더 검출이 이게 보면 이거보다는 사정극법보다는 검출이 상당히 아주 정확도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정법은 조그만 그 거리에서 전위 경도를 재가지고 전류 나눠주지만 이건 굉장히 상당히 먼 거리를 재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좀 더 정확도에서 조금 더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간이 측정법은
예를 들어서 봉을 하나 박고요. 접지봉을 박아가지고 접지봉에 이 단면적, 이 지름하고 이 들어가는 깊이에서 깊이의 파라미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식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간이로다가 접지저항을 추론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간이 측정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식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된 거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접지저항은 적어지는데 예를 들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 있어요? 이 L이 상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L이 같이 늘어나면 이건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여기는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긴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난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늘어나는 거는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고 밑에는 위에서는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가 내려가는 부분에 그러니까 그 접지 저항률이 내려가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별 크게 여기 왜냐하면 이 분모 자체가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크기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100배 늘어나더라도 뭐 200개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여기 변화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지에 따라서 대지의 저항률이 이제 그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지 저항률하고 대지 저항률하고 지금 중간에 대지 저항률하고 이쪽에 대지 저항률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대지 저항 구조가 만약에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깊게 여기 처음에 표비에는 대지 저항률이 조금 나타나다가 그냥 들어가면서 굉장히 깊게 나타나다가 더 들어가면 더 깊이 박으면 더 낮게 나타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면이면 이렇게 쭉 박았으면은 이 부분은 뭐 A로 나타나다가 지금 이 부분은 B로 나타나고 여기는 C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는 B고 여기 C다. 이렇게 3주 구조로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평균으로다가 대직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3층 구조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접지를 할 거냐, 여기다 할 거냐, 여기다 할 거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다 할 거다 그러면은 이걸 접지봉을 이 깊이까지 파서 넣어가지고 본격적인 접지를 여기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지의 분류는 지금 지층의 변화에 따라서 대지를 이제 직접 뚫어가지고 토양을 채취해서 토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법으로는 이제 물리탐사법과 전기탐사법 그래서 전지탐사법과 검증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저항률에 보통 105옴 이하가 되는 경우에 이건 저저항률 지대라고 하고 지금 고저항 지대는 지금 1000옴 이상이 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가 아마 화산암으로 돼가지고 물기가 빨리 빠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고저항 대지 전체가 제주도 전체가 고저항을 가지고 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접지 전류의 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전류가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등전이 선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전류선이 이렇게 방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지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는요, 여기가 안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안반. 이 바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위로 되어 있으니까 이 이하로는 대지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데는 여기는 여기 이하가 안반이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만약에 토사로 돼가지고 잘 많이 안 흐르고 지금 여기에 상당히 많이 흐르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위에가 잘 안 흐르고 그러니까 여기는 돌로 되어 있고 이 밑에가 무슨 토사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 형태를 봐가지고 어디에다가 접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옆에 매설지선으로다 까는 것이 좋고요. 이런 것들은 깊게 박아서 심타공법을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층 구조 대지에서의 사정법은 이게 구조가 단층 구조다 이게 이중 구조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평균치를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에 전위에서 걸리는 부분에서의 전류치로 나는 부분으로 전체 대지 저항률로 보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제2분의 제2제로는 뭐를 볼 수 있는 거냐면 이것이 되죠. 임의점에, 제2는 임의점의 전류밀도고, 제2제로는 대지 표면에서의 전류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G와 D는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C1과 가운데 점의 거리를 갖다 D로 봤고요. G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을 봤죠. 그래서 깊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게 어디를 칠 거냐, 아니죠. 중간을 친다. 그러면 여기서 1.5배, 대개 1.5배로 치면은 1.5배라는 거는 D분의 G를 갖다가 1.5배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m 여기가 10m를 떨어뜨렸으면 여기 G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15m로 본 거죠, 이렇게. 15m 거리를 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1.5로 봤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마 1.15 정도를 가져갈 수 있으면은 나오는 것이 보통 한 0.2 정도 나오겠죠. 0.2. 그러니까 0.2라는 거는 임의점의 전류밀도와 대지 표면에서의 전류밀도와 임의점의 전류밀도가 0.2 정도의 팩터를 가지고 나타나겠다는 얘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밀도는 밑에가 더 크게 될 수 있는데 대개가 어떻게 되냐면 전류밀도는 여기에가 가까운 거리가 전류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류밀도는 낮게 나타나죠. 그게 대부분이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안반이 있다. 여기 안반이 있고 여기 안반이 중간에 차지하고 이 밑에가 만약에 토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밀도보다는 밑에가 전류밀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수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보통 로는 2파이A의 IV 이렇게 하죠. 이런 그 식을 놔놓고 지금 봅시다. 보면 이게 만약에 이중구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구조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구조에서는 대지 저항률이 아주 낮고 그 다음에 뒤로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쉬나 매설지선이 좋다. 왜냐하면 이 낮은 지역이 접지저항이 낮으니까 여기서는 메쉬나 매설지선으로 가고 이거는 처음에 표피에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깊게 들어가면 낮게 나타나니까 이 부분은 이건 심타공법이 좋겠다. 공법에 접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중 구조로 나타나는 경우에 이렇게 3중 구조로 나타나는 경우는 겉표면은 낮고 중간은 높고 또 깊게 나타나는 거고 또 겉의 표면은 낮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저 겉표면은 높고 좀 깊게 들어가면 낮고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높게 다시 나타나는 이런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곳을 택해서 접지를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이해, 해석의 이해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보시면은 2-17식하고 2-18식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즉 그 토양의 구조가 여기 로1이고 로2가 가지고 만약에 이중 구조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고 3중 구조로 돼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로1의 깊이를 갖다가 H로 봤다. 그러면 접지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묻힐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로 묻힐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로 묻힐 수도 있죠. 이렇게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로 묻힐 수도 있다. 즉 여기에 이 접지봉의 길이를 L로 보면 이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접지봉이 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을 때 처음에 토양의 저항에 대한 층의 H보다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는 접지봉이 이 토양의 구조 H보다 짧은 경우예요. 즉 어떻게 돼요? L이 H보다 큰 경우가 있고 L이 H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적용하는 고유저항의 수식을 지금 2-17과 18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2-17식은 H가 큰 경우죠. 그러니까 이것이 2-17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2-18
18식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요 앞부분과 같이 해서 파라미터에서 같이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웨너의 정근법으로 측정한 로의 A곡선이 만약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거는 A와 로 곡선의 그림을 가지고 이 2-21식과 비교해서 산출할 수 있죠. 어떤 거를? 대지저항률 로1과 그 다음에 H의 상부 지층의 두께를 역산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정국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네. 그렇게 좀 참조를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 반사계수는 앞에 나왔던 반사계수와 똑같은 겁니다. 앞에 IEE에서 나왔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좀 구체화시켜서 좀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층 구조의 저항률은 만약에 이게 여러 개로 되어 있다. 여러 개로 되면 하나로 등급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H1 다르고 H2로 다르고 이게 5개, 6개 쭉 대지 저항률이 다른 만약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등가화시켜야 되는 식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지금 등가화된, 이걸 하나의 등가화된 그 접지 저항률로 보려면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환산이 필요하죠. 만약에 이게 접지봉이 10m가 들어갔는데 10m를 체크해 보니까 들어가 점토, 자갈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 접지 저항률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 어느 하나를 잡아가지고 대지 저항률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가적인 접지 저항률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중대지에 봉형 접지를 했을 때, 다중대지인데 이게 매설지선이 아니고 때려 박아가지고 이게 깊게 박았을 때는 이때에 이 봉형 접지극이 주변에 갖는 대지 저항률은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2장까지 봤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주요 얘기는 뭐냐면은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그 단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주 많은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그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등가시키는 식이 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전국법에 대한 그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 계산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장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접지 저항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접지 저항은 접지에 의해서 대지와 접지 전극 사이의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접지 저항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것은 지금 보시면 접지 전류가 흘러가면 접지 전극과 이거에 의해서 전이가 이렇게 거리에 반비례 해가지고 이렇게 접지 전이가 이렇게 상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접지 저항을 전체를 이루는 전체 함수를 다 더해보면 뭐냐면은 도체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접속점들의 접촉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접지 전극의 저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지의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은 이 접지의 접촉 저항이 상당히 큰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완벽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접지 도선의 저항을 아주 약하게 약산을 해서 적다고 보고 대부분 대지의 저항률을 가지고 이 접지 설비와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를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접지 도선은 대개 이런 부분을 쓰고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고주파 영역에서 높은 인덕턴스 때문에 이게 과도 임피던스를 발생한다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과도 임피던스를 발생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한 그 정전 용량의 적용 변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 재매우기 했을 때 다짐을 잘 못함으로 해가지고 그 접지 저항률이 높아지는 문제, 그리고 접지 전극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저항에 미치는 그 변화 팩터,
이 부분은 경감도 되지만 증가도 될 수 있는 팩터거든요. 그래서 이 증가될 수 있는 팩터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기타 이제 토양과 접전구의 접촉 상태하고 정력 용량의 변화, 고주파에 대한 비유전율의 영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체적인 접지 저항을 이루는 전체 내용을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접지 시스템에서는 접지 전구의 형상 문제, 대지의 구조가 지금 이중 구조냐, 삼중 구조냐. 그 다음에 그 토양이 균질성이 그냥 균질하냐. 그 접지 전류의 크기 및 자속 등의 시간, 그 지속 등의 시간은 어떠냐. 그리고 그 영향들이 이것 말고도 또 뭐 그 수분의 영향, 뭐 온도의 영향, 계절의 영향,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확한 이걸 정량화 시켜가지고 수식화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위 상승에 대한 영향은 접지로 인해 가지고 전위 상승에 대한 영향은 인체에 대한 감전, 공통 접지에 대한 영향, 절연 파괴, 기기, 오손 파손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지를 하면 이분이 만약에 대전류가 흘렀다 그러면은 전위 상승이 이렇게 생기면은 아까 부분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기가 있으면은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다든지 그럼 이 부분에서 보폭전압이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체에 대한 감전이 이 보폭전압이 클 경우에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공통접지를 완벽하게 한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안 했을 때 이 전이차가 이 부분과 이 부분과 달릉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노이즈가 거꾸로 다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로 인한 절연 파괴 이런 부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대지 표면의 전위 상승, 전위 경도에 대한 이론적인 기술을 갖다가 그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방구형 지금 접지 전구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접지 전구입니다. 여기 이제 동선이라고 보면 돼요. 동 라운드 된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거리를 개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게 전류가 방류되면 무한대무소로 보기 때문에 이걸 대개 두 개로 봅니다. 이게 존을 두 개로 봐요. 하나, 가까운 근접 지역의 X거리하고 무한대 지역의 X 다시라고 두 개 보면 이 중간에 대한 미분되는 부분 DX를 미분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적분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로다가 통일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내서 전위 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E하고 V는 지금 E는요, 이거 V는 이건 이론치입니다. 이론적으로 다 떨어지는 곡선을 이렇게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거 어떻게 있어요? 로 I의 2파이 X.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실질적인 측정치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지죠. 이거는 로 I의 2파이 X 자승. 자승으로 다 반비례해가지고 떨어지죠. 아주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접지를 해가지고 전위경도가 여기 지락전류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전위경도가 이렇게 거리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급격하게. 예,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번 테이프의 강의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3장까지 맞춰서 여러분들이 3장까지 마친 부분을 좀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그 매설지선이라든지 다승매선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식들이 왜 일본 관련 식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